아마 오늘 이 발표는 아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제일 영향가 없는 이야기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호남 그 가능성이 있겠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호남의 반기업, 반시장 정서와 내부 연구주의. 그 새만금 참 다들 아시겠지만 호남의 수건 사업이죠. 지금도 사실은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이 태양광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새만금의 그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했냐면은 LG CN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LG 그룹의 IT 서비스를 전담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그 3,800억을 투자해가지고 여의도 4분의 1 면적에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알아두셔야 될 게 LG CNS가 저기 IT 회사이기 때문에 그 농업 회사가 아니거든요. 스마트팜 이게 단지를 만들겠다는 게 거기서 무슨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팔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그 스마트팜 관련된 설비와 기술을 개발하겠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은 여기서 부산물로 나오는 농산물 스마트팜 하다 보면은 저기 뭐 가령 토마토니 감자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내 시장에 전혀 팔지 않겠다. 해외 수출만 하겠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저로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스마트팜이 LG CN에서 스마트팜이 요즘 돈이 아무래도 돈이 쓰가 난다고 그러지만 3,800억이면 좀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 새만금처럼 아무것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스마트팜이 들어가 주면은 그 다른 두 배 관련되는 그런 업체들도 들어오게 되고 인력도 몰리게 된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제안을 공개가 되니까 그 전국에서 소위 말해서 뭐 전국 농민의 전농이 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도 둘러매고 극렬하게 항의 시위를 했고 그 심지어는 전국 도의회가 무슨 발표를 했냐면은 이 도의회 차원에서 반대 성명까지 발표를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 여론도 나빴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이 제안을 5월달인가 했는데 그해 10월달인가 가서 반년이 채 안 돼가지고 이 제안을 공식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하게 사업 투자하겠다는 거 저희들 안 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박완주라고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맹활약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무슨 사례가 있냐. 여기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전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전주 고속터미널 바로 옆에가 한 그 몇만 평 되는 거대한 종합경기장 시설이 있습니다. 말이 종합경기장이지 옛날에 공술운동장이라고 부르던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아주 낡은 시설이에요. 그 시설이 50년 정도 된 시설입니다. 근데 아마 전국의 대도시 중에서 시내 한가운데에 그렇게 사람들이 평상시에 쓰지 않는 시설이 이렇게 남아있는 도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이 그것도 전주시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전국지사로 간 송하진 씨가 그 당시에 전주시장이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LG 롯데쇼핑이랑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어떤 식으로 하겠냐면은 땅 절반, 그때 3만 평인가 되는데 땅 절반은 이 롯데가 받아가지고 쇼핑센터, 호텔 이런 걸 짓고 그리고 나머지 땅 절반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국비까지 해가지고 뭘로 하겠냐 그러면 컨벤션 그런 이제 센터를 짓겠다. 그러니까 좀 그리고 거기 땅에 있던 그 축구장, 야구장 하는 시설은 야구장에 육상장이 하는 시설은 그 외곽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으니까 그 근처에 따로 옮겨서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전주시는 땅만 내놓고 모든 개발은 롯데 쇼핑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갖고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기 송하진이 전국지사로 가고 그 후임으로 김승수라는 새로운 전주시장이 오니까 이 사람이 시장에 되고 나서 딱 계약을 뒤집었어요. 이 계약 이런 거 할 수 없다. 명분이 뭐였느냐? 전주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재벌한테 넘겨줄 수 없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롯데 쇼핑에서 이 법적 소송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국비 사업인데 일정한 시점까지 이게 개발이 안 되면 국비도 전부 취소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공중에 북 떴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김승수 시장이 여전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자기는 이 전주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재벌한테 뺏길 수는 없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 옳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 전주 종합경기장 시설이 전주 시민 것도 아니에요. 전북도 소유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렇게 좀 됐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기억나시죠? 이번에 그 정주 상산고 그 자사고 취소한다고 난리 났다가 결국은 물러섰지 않습니까? 이분이 유명하죠? 원래부터 유명했습니다. 상산고 사태 이전에도. 어떤 걸로 유명했냐? 그렇게 삼성을 미워하죠. 그래가지고 자기 전북도 관내 졸업하는 고등학생 졸업생들은 삼성이 취직 못하게 하겠다. 그런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이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도 보내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좀 생겼었어요. 근데 또 본인이 그 전북도 의회에 나와서 발표하는 때 노트북 들고 나온 것은 삼성 노트북을 쓰고 있어가지고 또 좀 비웃음을 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례를 왜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뭐 빙산의 일각입니다만은 그 호남의 반기업 반시장 정서를 좀 읽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사례를 너무 많아가지고 그중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기업과 시장이 호남에서 자리를 잡기 어렵거든요. 뭐 호남이 도대체 뭘 먹고 사는가?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쌀 직불금이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쌀 농사 지으면 정부가 물론 무조건 예산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런 쌀 직불금을 포함한 농업 보조금, 기타 보조금, 뭐 지방재정교부금 등 세금 지원이 결정적입니다. 이걸 뭐 일일이 제가 이제 통계는 다 정확한 통계는 찾아주고 못했습니다만은 짐작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호남의 재정 자립도가 2015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29.7%입니다. 영남은 47.7%입니다. 그러니까 영남은 자기 지방 재정의 한 절반가량을 그래도 자기 돈으로, 자기 손으로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남은 30% 정도만 자기 손으로 벌고 나머지는 전부 국민 세금으로 얻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호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호남 문제가 이게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한때 그랬고 호남 분들이 지금도 많이 이야기하는 게 호남의 저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좀 항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기업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이 또 투자한다 그러면 또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율 비판적인데 이런 게 너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 호남 지역 내부의 어떤 좌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이 분위기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 지역 내부의 어떤 만연한 불투명성입니다. 원래 그 시장과 기업이라는 건 그 시장과 기업 그리고 정부 주도 자원 배분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기업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 정확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 평가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주도하는 자원 배분, 뭐 보조금, 세금 등등은 일방적인 의사결정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받는 사람이 뭐라고 조건 제시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정부 주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게 결국 어떤 식에 이어지냐면 정실주의, 연거주의, 흔히 지연, 혈연, 학연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강하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하는 사업이라는 건 결국 어떤 식이든지 이걸 지연, 혈연, 학연을 포장하는 기술일 뿐이지 결국 이게 결정적이라는 것은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호남에는 기업과 시장이 없고 그 기업과 시장을 부인하니까 결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성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은 호남 내부의 의사결정 불투명성 같은 걸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뭐 하나의 단편적인 사례를 보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호남 지역의 전남북이 제일 전국 최다입니다. 뭐 이제 저도 이제 그 운동권 출신이고 그래서 호남에 있는 제 후배들 또 이제 이야기 들어봤더니 호남 저랑 같이 운동했던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호남 광주에서 있으면서 20년 가까이 운동하면서 결국 지금 와서 해본 생각해 보니까 호남 광주 내부의 운동권 원로들 영감들이 있습니다. 영감들 그냥 똘마니 노릇만 해줬다. 그렇게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광주 시내에서 무슨 광급공사니 무슨 공공 관련 프로젝트는 5.18 단체들 이거 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호남 광주 시내에서는 거의 그 상식에 가깝습니다. 이제 뭐
정치 만능주의 이제 만연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울 25개 구청장 중에 호남 출신이 20명이나 되더라고요. 비율로 따지면 딱 정확하게 80%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우파들이 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욕이라고 욕할 부분도 비판할 부분도 있지만은 호남 출신 엘리트가 사실은 진출할 수 있는 기업체가 적습니다. 기업과 시장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휴먼 팩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비즈니스 하는데. 근데 호남에서 그렇게 기업과 시장에 대해서 극우 반응이 많은데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남의 기업과 시장이 기업체가 없어요. 괜찮은 기업체가. 그러니까 호남 출신 엘리트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기업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은 정당,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언론, 학계 잘 아시잖아요. 호남에 거기 가령 인변만 해도 호남 출신들이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정치계는 아니지만 정치적 성격, 의미가 강한 분야로 호남 출신들이 대거 진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호남 전라도 놈들이 뭐 깡패밖에 할 게 더 있냐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깡패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이렇게 정치적인 분야로 호남 출신들이 거의 목숨 걸고 진출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호남의 정치 지향성이 이렇게 강한데 이게 자연스럽게 영남 패권 타도라는 목표로 지배하게 됩니다. 영남 패권 문제. 사실은 뭐 대한민국에 영남 헤게모니가 있다는 것은 뭐 그동안 있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영남 패권의 성격이 뭔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역적인 특성만 말하니까 영남 패권인데 그보다 본질적인 걸 말하면은 이 그 박정희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박정희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장과 민간 기업이 아닌 중앙 정부가 자원 배분권을 틀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박정희 시스템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자원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앙 정부가 자원 배분권을 틀어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 왜냐하면 모든 쪽에 다 수가 없으니까 제한된 자원을 소수에 집중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자. 이게 이제 저는 박정희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소수의 대기업 그리고 영남 수도권이 이 박정희 시스템의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면 소외는 누가 됐느냐? 호남과 농업이 소외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이거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우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박정희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봐요. 성과도 좋았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호남이 소외의 대상이 되면서 분노와 저항이 싹쓸한 건 또 확실한 거라고 봅니다. 그걸 또 잘 이용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것도 보고 그거 부인할 수 없다고 보는데 게다가 결정적인 게 5.18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87년 박정희 시스템 내내 70년대 내내 분노와 저항이 이어져 왔고 게다가 5.18이라는 사건이 있으면서 결국 호남의 영남 패권에 대한 저항의 결과가 저는 87년 체제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호남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호남이 영남 패권에 저항해서 싸워서 승리한 얻어낸 성과물이 87년 체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87년 체제의 최종적 완성이자 그 귀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87년 체제는 사실상 그 정치적 민주화라는 목표 외에 사회 경제적인 대안은 갖고 있지 못한 미완의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한정석 의원도 경제적 자유화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87년 체제는 정치적 민주화 외에는 이 경제나 사회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대안이 특별히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정치적 명분이 경제까지도 지배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경제도 정치 민주화만 되는 부분인데 경제도 민주화로 하는 이런 이제 어젠다로 변질이 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소위 말해서 정치가 경제까지도 지배하는 정치 만능주의의 핵심에 중심에 호남과 호남의 상징 자산이 놓여 있다. 호남 문제를 이렇게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투쟁 그리고 5.18의 피 이게 지금 80년대 내내 소위 봐서 86세대들이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었어요. 이 상징 자산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86세대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상징 자산이거든요. 이걸 좀 일단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이제 정치 만능주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면 우리가 지금도 농자 천하지 대본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농자가 천하지 대본이 되겠습니까? 기업이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을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농자 천하지 대본이 아니라 농자 오염지 대본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심각하죠. 근데 하여튼 이런 이 보조금이라는 명분의 반시장, 비시장적 경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바로 호남의 정치적 승리, 87년 체제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은 이 보조금 체제가, 보조금 시스템이 정당화되는 것 자체가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권위적 배분이라는 게 비시장적 배분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바꿔 말하면은 바로 정치가 경제까지 지배하는 이 현상을 또 하나의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호남의 정치적 승리와 87체제의 한계,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정치 권력의 거체는 두 가지 거칠게 나눠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왕조 교체냐, 또 하나는 체제 변화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호남의 영남 패권에 대한 저항은 체제 변화라는 대의 명분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을 통한 승리로 87년 체제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그 체제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민주화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어젠다, 비전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사회적 변화는 어떤 식으로 전망을 어떤 식으로 가져왔냐? 좌파의 사회주의적 이념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 민주화 플러스 사회주의적 경제 이념, 이런 식으로 좀 결합을 하는 형태로 진척해 왔다고 봅니다. 이제 87년 체제는 나름대로 긍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직선제, 권위주의적 군부 정권의 퇴진 등에 있는데 그것의 의미가 긍정성이 여기에 그치고 그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서는 미완성 상태다. 결국 이제 호남의 정치적 승리, 저는 87 체제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좌파의 정치적 승리를 우파가 정치공학적으로 저지해낸 결과물의 87 체제라고 보거든요. 이 이제 87 체제는 영남 패권이라는 왕조를 호남 패권이라는 왕조로 교체하는 역성혁명의 성격. 그러니까 이 고려 왕조가 이씨 왕조로 바뀌는, 이씨 조선 왕조로 바뀌는 정도의 성격 변화에 불과했다. 진정한 새로운 공화국의 성립이라는 점에서는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더 중요한 문제가 영남 패권은 이제 영남 헤게모니가 여러 가지 문제도 나왔고 그래서 호남의 대항도 낳긴 했습니다만 영남 패권은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호남 패권은 과연 무엇을 낳게 될 것인가? 아직까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나는 이야기로는 특히 우파 진영에서는 영남이 발전시킨 나라를 호남이 망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일정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념적이나 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게다가 더 심각한 게 앞에서 제가 호남의 반시장 형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는 반자본주의, 반미, 반일, 반대한민국으로 결집되고 친중, 종북이라는 이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좀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 역사적인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구한말 레벨로 거의 한 1세기 이상, 거의 2세기 가까운 시기 동안 우리 한민족이 정말 피를 흘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역사적 과제로 안고 실험해왔던 게 근대화의 과제인데 이 방향에, 근대화의 방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남의 이 친중 정부,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반대한민국.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근대화라는 게 내용상으로 보면은 자유, 공화, 인권, 진보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게 근대화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정면으로 역행하는 지금 현재 움직임일 수밖에 없다. 부인하기를 좀 부인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문제를 하고 있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호남과 대한민국의 대립 구도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면은 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이 구도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호남과 대한민국 둘 중에 하나가 망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좌파는 그냥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좌파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호남은 없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호남을 일방적으로 욕하고 우파들 편들어주는 것처럼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은 좀 다릅니다. 호남 문제의 기원에 대한 역시적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이 지역 감정, 호남 이야기를 하면 지역 감정부터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저는 이것부터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감정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별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그냥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은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그 지역 감정이라는 용어가 호남 문제, 지역 문제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용어를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를 그냥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계속 이 현상으로, 사회적 현상으로 그냥 남겨두는 그런 접근이 이 지역 그 감정이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또 이제 어떤 보면은 우파들 중에서 보면은 그 호남에 대한 그 혐오 감정은 그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다. 뭐 근거도 되시고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말도 어느 정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 상공화국 이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정치적 대립 구도가 어떤 구도에 있는가 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그 지역 구도 아니었습니까? 호남과 나머지, 호남과 영남, 그 지역 대립 구도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치적 지역 대립 구도라는 것은 이렇게 선거에서 보면은 항상 이런 호남과 영호남 대립 구도가 지역 갈등 구도가 나타나는데 선거라는 것은 모든 정치적 어젠다 이슈가 집중돼서 나타나는 게 선거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슈는 한 사회의 가장 모든 총체적인 대립관계, 이해갈등 관계를 지배하는 것이 정치적 구도거든요. 그러면은 선거 때마다 결국 그 구도가 호남과 영남, 호남과 나머지 지역이라는 구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호남 문제가 단순히 지역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자원 배분의 문제, 이해 대립, 갈등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정을 해야지 이 문제가 저는 과학적인 접근과 해결이 가능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호남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출발을 했는가? 저는 한국 자본주의의 낮은 생산력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시작이 됐다, 본교가 됐다, 좀 그렇게 봅니다. 보면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시스템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자원 배분의 소외 문제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소외에 따른 분노, 저항은 역시 이 저항을 낳게 되거든요. 그럼 그 저항에 대한 대응 역시 그 낮은 생산력에 있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런 소외와 분노에 따른 저항, 이것을 대응하는데 채찍과 이 당근이 있는데 당근을 줄 수 있는 생산력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중심에 호남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까지도 대한민국이 한 거의 30년가량 군부 엘리트 정권, 권위주의 정권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배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력 수준, 생산력 수준에서는 불만 세력을 당근으로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고, 결국은 물리력을 갖고 있는, 한마디로 몽둥이를 들고 있는 군부 엘리트 정권의 이 권위주의 체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게 군부 정권이 그렇게 장기간 집권할 수 있었던 합리적 배경이라고 봐야 된다. 합리적 배경이라고 그러는 데서 제가 그걸 정당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경제적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80년 체제로 이 군부 정권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적 통치, 그러니까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체제는 이제 더 이상 성립이 불가능해졌어요. 지금 군부 정권이 나선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통치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90년대에 이미 더 이상의 군부 후대타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결론이 거의 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도 보면 우파 중에서 일부 왜 군인들이 이렇게 소명감도 없이 문재인 정권 같은 이 반란 세력을 방치하느냐고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한국 사회의 구조는 군부를 후대타나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군부가 권력을 잡는다 해도 유지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 그러면은 군부를 통한 군부 엘리트를 통한 이 권위주의적 통치가 불가능했을 때 대신 등장한 게 어떤 거였는가? 바로 이념적 대중 조작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파가 이걸 선거에서 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필승 전략을, 무기를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게 바로 언론 등등을 통한 이념적 대중 조작이었다. 대중 조작과 동원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노태우 정권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김영삼 정권이 등장했지만, 김영삼 정권이 조선일보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당선됐었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조선일보에서 그런 말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밤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만드는 신문이라고 자부했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은 조선일보에 만약 그 조선일보가 상징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건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 세력이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과거와 같은 군부 엘리트 이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라 이념적 이미지 조작, 대중 조작을 통한 선거에서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현상에서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 통치가 아닌 이념 조작이나 이미지 조작에 의해서 선거 승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부산물로 나타나는 것이 저는 일간 베스트 이 일베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그 일베 등으로 대표되는 호남 혐오는 사실 군부 독재의 대안으로 안정적으로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이념적 대중 조작의 핵심 기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를 호남 대 대한민국이라는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 선거에서의 필승 전략이었다. 그리고 저는 우파가 이걸로 해서 굉장히 큰 그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구도를 만들기만 하면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결국 87년 체제는 호남의 정치적 승리에 따른 그 경제적 전리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경제 이런 전리품을 호남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파가 일베 등 호남 혐오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초래했다. 그래서 여기서 일베가 이제 저는 일베하고도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일베를 관통하는 핵심 코드가 뭐냐면은 실은 혐오가 아닙니다. 혐오는 결과물이고 무임승차에 대한 분노, 거부감이 있거든요. 일베의 어떤 저는 정당성이라보다는 일베가 근거를 갖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호남이 시장과 경제가 아닌 기업이 아닌 소위 말해서 이 보조금 경제, 정치적 승리로 가능해진 보조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 뺏어먹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임승차라고 일베가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 그리고 호남 혐오의 정치적, 아니 경제적 배경, 정치 경제적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지금, 그래서 일베를 무조건 옹호할 수도 없고, 이게 또 욕만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그 개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우파의 실패, 그리고 호남 대응 전략은 어떠한 것이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정말 좀 심각하게 제가 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우파의 리더,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사실상 호남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호남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실 행동을 해왔어요. 제가 좀 호남 문제 처음 들어오면서 놀란 게 우파 엘리트들이 어느 분도 호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바로 완벽하게 침묵할 수가 있는가. 하나도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물론 그건 좌파도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좌파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그 문제니까 호남 문제는 부차적이고 다 해결된다. 개그 문제 해결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좌파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파들은 아예 그냥 침묵.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완벽한 침묵이 있을 수 있는가. 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우파들이 호남 문제에서 침묵하고 발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호남 문제는 담론의 시민권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우파 엘리트들이 발언하지 않고 발언해야 할 분들이 발언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베가 바로 거기서 우파의 발언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일베가 호남 이 문제를 발언하면서 엘리트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파가 정치적으로 호남한테 패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정당성을 가진 형식으로 발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이 혐오밖에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진짜 리더들이 이 침묵을 하니까 일베가 발언을 대신했고 그 발언의 형태가 결국 혐오라는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호남 문제에 대한 우파의 대표성은 일베한테 있고 지적재산권도 저는 일베한테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호남 문제에 관한 한 이 우파의 어떤 그 정당성 아니 그 대표성은 일베가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일베가 우파의 성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베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베에 대해서 막 그 좌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사회의 루저들이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폄하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엘리트들이 일베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메시지를 만들어내면은 좀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그걸 많이 환하고 재활용하는 그런 구조인데 일베가 그래서 읽어보면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도 많고 정보로서의 가치도 있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지 최근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일베 메시지에 상당한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B급, C급 문화로